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첫 번째 국가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집안은 미비했지만은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점점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 통일국가의 두 번째 왕으로 예선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집안이 사울의 집안을 꺾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기득권의 큰 세력이 된 사울의 집안, 사울의 왕가를 끊고 다윗이 새로 왕조를 세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섰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고요. 하나님 함께 하실지라도 점점점 강해져 갔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시고 새로운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불러보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뻤어요. 여러분 어릴수록 젊을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나이 들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람이 플라스틱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플라스틱은 가소성이 있어서 굳어지잖아요. 굳어져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한번 불 같은데 그죠?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면 형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잘못하여서 플라스틱이 녹아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녹아버리는 인생이 되고 그 녹아버린 인생은 다시 복구돼서 재활용이 참 힘들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전의 어릴 때 또 청년의 때의 그 순수함과 정직함 이런 걸 회복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목사,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와 장로가 일찍 죽어버리면요 그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목사와 장로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았으면 목사나 장로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선 장로와 목사가 교회를 이끄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그렇게 힘든 것이죠. 그렇죠?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고쳐서 쓰기는 힘들다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17, 18, 19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마음은 차치하고라도요 이렇게 젊은 이들을 보면 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이들을 보면요 그냥 그 자체가 화려해요. 젊은 사람이 젊다는 것 자체가 화려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화려한 줄 모르고 자기 영민에 또 자기 불만에 빠져서 많이 살았죠. 그죠? 지나오고 보면 그 시절이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을 최고로 좋다. 너는 너 상태 그대로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말을 자주 해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 청년의 때, 그 청소년의 때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모, 그런 조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철이 일찍 들어야 되는데, 그죠? 철부지처럼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 사람을 찾아요. 왜 새 사람 찾습니까? 뽑았어. 이제 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경륜과 섭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니까 이 이상한 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또 새 사람 찾고 새 사람 찾고 찾다가 나중에는 뱃속의 아이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잉태되기도 전에 너 모태에 있을 때 모태에서 너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닥다리가 되어가지만은 꼰대가 되어가지만은 그래도 좀 더 새로워지려고, 그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그 사람은 쭈글쭈글해지고 그 사람은 자꾸자꾸 처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 23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기존에 사울의 왕실이 있었기 때문에 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하나님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사울을 패야 되잖아요. 마음은 먹었더라도 그 근거가 그죠?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근거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다윗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버려야 될 때가 왔고 다윗에게로 가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별 수장들 우두머리들은 이제 한 왕조가 저물었다. 한 시대가 갔다. 이제 새 왕조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완전히 알아차린 거죠. 이게 감각이 빠른 사람들은 일찍 알아차리지만은 보통 사람들 알아차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지파별 12지파별 수장들은 사울의 집안을 떠나서 다윗의 집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시대 교체의 당연한 수순이죠. 시대가 교체되어지면 교체되어지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확실히 시대가 교체되는 게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자꾸자꾸 커져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별 볼 일 없었던 전력 산업들, 그죠? 그리고 전선 만드는, 그러니까 케이블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뜨잖아요.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GPU 회사들. 여러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몇 년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어요.
마치 구글이 떠올라서 새롭게 세계 최강자 기업이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엔비디아가 갑자기 별 볼일 없나 그 뉴스 보니까 젠슨 황이라는 그 창업주가 용산상가 돌아다니면서 그죠? 중고품 이런 물건들을 찾고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이 됐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정몽주는 죽음을 무릅쓰고서 왕시의 고려 왕조에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죠. 그죠? 근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이 시의 조선 왕조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의 조선 왕조로 갈아탔어. 그죠? 개국의 최선봉의 그런 공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 정도전은 태종 이방원의 시대를 예견하지 못했어. 이방원한테 참사를 당해 죽고 말았죠. 그죠? 방원인가 방간인가 그쪽 편에 서버렸잖아요. 그죠? 방원 편에 서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방원이 결국 정도전 세력을 꺾어버렸죠. 이렇게 그 시대를 예견하는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몽주의 그 충절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전환기였어. 그죠? 시대 전환기잖아요. 이전 시대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 현명함이라는 것이 충절을 넘어서는 충절을 포함하면서도 현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충성하고 현명함하고 꼭 일치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옳다는 게 아니라 시대 전환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안목이 또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도전 같은 안목도 필요하고요. 정도전도 이 시대 전환을 읽어냈지만 그 다음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자기 고집을 계속 부렸죠. 그죠? 이방원하고 척을 지면서 이방원의 반대 세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반대 세력만 되지 않았어도 참살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려진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굳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열을 놓지를 미래에 대해서 열을 놓지를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지파들 중에서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사갈 그 라인의 지파 자손 중에서 시설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에게로 시대 전환이 됐다는 알고 넘어왔던 그런 각 지파별 그런 우두머리들 중에서 특별히 이사갈 지파는 성경이 설명해 주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각 지파별로 넘어왔는데 이사갈 지파에서는 200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200명은 좀 우두머리급인데 이 우두머리급은 시설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시세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도자급이 200명이 있었다. 아무나 지도자급이 될 수 없다. 길을 알아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도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가르칠 지자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렇게 지자라고 해요. 손가락 지자예요. 지는 손가락 지자 또는 가르치다 할 때 지자예요. 도는 뭡니까? 길도자. 길. 우리가 실제로 가는 경부선, 호남선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또 추상적인 그렇죠? 인생의 길, 또 미래의 길,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의 길이기도 하죠. 이 길을
영적인 길이든지 정신적인 길이든지 뭐 물리적인 길이든지 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알아서 알기 때문에 이끌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이래서 지도자입니다. 자리에 앉았다고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도자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저기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리키고 야 나를 따라와 follow me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시세를 저들은 저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가도록 사람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그 길로 가면서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세를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때, 계절, 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지금 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 계절, 이 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부산 사람들, 뭐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이재명 정권이 바뀐 줄도 모르고요. 계속 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개방성, 유연성들이 필요한데 계속 이재명 정가 사범이 그러면서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몽주처럼 죽을 것이고, 그죠? 정도전처럼 또 죽을 것이고, 계속해서 열려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정권도 어느 날 지금 상태로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우파 중에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요, 지도자급이죠. 지도자급. 자리가 지도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정신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100년 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이 또 바뀌면 언제든지 무너지죠. 이렇게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몽주의 말로, 정도전의 말로 또 끝날 수도 있어요. 철을 모르면 철부지죠. 그죠? 철이 뭔지 알죠? 그죠? 계절을 철이라고 그래요. 때를 철이라고 그래요. 부지는 뭡니까? 안일부자, 알지자, 모른다는 거죠. 철을 모르는 철부지, 그죠? 이 봄이면 봄인 줄 알고 옷도 바꿔 입고, 그죠? 또 여름이면 여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름에 전철인데 보면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정신이 나간 그런 분들이죠, 그죠?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뉴스만 보면 겨울인데, 그죠? 옷을 거의 벗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철부지. 그 다음에 철에 딱 맞으면 철딱선이 이렇게. 철딱선이가 뭘까요? 한번 분석해보니까 철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철에 딱 맞게 맞춤형이라는 거죠. 이게 철딱선이에요. 철딱선이 없다는 것은 철딱선이죠. 자기 철에 맞게 그 철에 딱 맞춤이어야 되는데 그 딱 맞춤이 없는 게 철딱선이 없다는 거죠. 철딱선이 없다를 다른 말로 철부지라고 그러죠. 철부지는 철딱선이 없는 거죠. 철을 모르고 철에 안 맞다는 것이다. 철부지여서는 안 되겠고 철들어야 하고 철딱선이야. 철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철딱선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철딱선이는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철부지는 좀 이렇게 좀 비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철부지가 너무 순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좀 모질한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죠?
철딱서니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끔 철이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의 흐름인가? 시세를 알아야 되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 다윗이 40년 동안 무르익어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점점점 차서 다 차다 보니까 그냥 물이 흘러 넘치죠, 그죠? 여기 바켓에 통에 드럼 통에 물을 조금씩 담았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차서 밖으로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 흘러 넘칠 그 순간이 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죠. 그 순간을 알고 사람들에게 야 저것 봐 달라졌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시세를 아는 사람이죠. 이 시세를 아는데 그 다윗의 시대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걸어오고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전환기는 더욱더 알아차려야 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평안한 시대인가? 전쟁의 시대인가? 이 정도 알고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죠.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다든지 확 넘어가는 이런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위기라고 온통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고 인공지능 산업이 잘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잘 나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바뀌고 주식도 막 올라가고 다들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하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밟으면 터지는 거죠. 특별히 달러에 대한 원 환율, 보통 환율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얼마인가 이게 환율이잖아요. 계속 고공행진이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원화 값이 그죠? 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죠. 2008년이 금융위기예요. 이때 미국의 그냥 역사적인 그런 유명한 은행들이 다 줄도사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IMF와 또 다른 그런 금융위기였죠. 그죠? 이때 환율이 그죠? 달러에 대한 환율이 1,570원이었어요. (1570원) 그때 금융위기로 막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는 상황에서 환율이 1,570원이었다. 고점을 찍은 거예요. 고점.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1,480원 정도. 1,470원대까지 왔어요. 100원 정도 차이죠. 그죠? 1,570원도 넘었을 것이고 1,600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화 값이 계속 이렇게 그걸 젊은 애들은 순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삭제된다. 빗삭이라고 해요. 빛과 같이 삭제된다. 2020년 11월이면 코로나19 시작될 때인가요? 그죠? 그때쯤 돼서 아니면 2020년 12월에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19년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 1,480원까지 폭등했어요. 그러면 한 370원 정도, 350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100원에 350원이면 한 33% 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럼 똑같이 그때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은 그때보다 지금 가진 100만 원이 33% 이렇게 잘라먹은 셈이에요. 한
세 토막 중에서 한 토막 정도를 없애버린 셈. 똑같은 100만 원이네요.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물건을 살 때 3분의 1만큼 없어져 버린 만큼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화값이 폭락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금값, 부동산값, 물건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값은 더 줘야, 더 얹어줘야 사겠죠. 그죠? 원래 100만 원짜리였는데, 그죠? 원래 100만 원짜리였는데 100만 원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더 얹어줘야만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물건값은 그대로인데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더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간 것 같고 부동산값이 올라간 것 같고 또 금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별로 안 오른 것일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값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더 얹어서 주니까 돈이 그 물건값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배추 한 단이 10,000원 하던 게 20,000원이 됐다. 그럴 때 20,000원으로 올랐다기보다는 돈값이 10,000원이 돈값이 20,000원 줘야 되는 돈값이 떨어졌다는 거죠. 먼저 미국의 부채부터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5년 11월 지금 현재죠. 미국의 총 부채는 대략 38조 달러. 38조 달러는 환율까지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55,500조 원입니다. 미국이 빚지고 있는 모든 미국의 빚을 다 합쳐보니까 빚이 현재 55,000조 원쯤, 우리나라 원으로 한다면 55,000조쯤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조가 55,000개만큼 미국이 빚지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맨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진 빚이 55,000조 원어치나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을 벌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벌어요. 안 벌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이 돈을 자꾸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가지고 돈값을 달러값이 원래 이걸 하나 사는데 1달러였는데 돈을 10배로 찍어내버리면 어떻습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이걸 다시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빚이 1달러였는데 사실은 10분의 1달러밖에 안 되는 셈이 되죠. 그죠? 돈을 자꾸 뭉텅이 찍어내버리면 어떻습니까? 원래 갚아야 될 값이 1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10배로 찍어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갚아야 될 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미국은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이 38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자가 얼마냐면 15조 달러예요. 보세요. 38조에 한 3%, 연 3% 정도 된다면 33은 9, 38, 24, 그래서 한 1.5달러. 1.5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은 한 2,000조 돼요. 1년에 미국이 빚에 대한 이자로 갚아야 될 게, 왜 이자로 갚아야 됩니까? 국채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이나 뭐 다른 일본 이런 데 다 팔았으니까 국채를 가진 자들이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 이자를 갚아야 될 게 미국이 한 2,000조 원 정도 되면 해마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올려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수입을 올려도 어떻습니까? 이자가 없는데도 부족해요. 미국의 부채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요 이자만 쌓여도 그죠? 이자가 10년 쌓이면 15조잖아요.
38조의 15절에 계속 늘어나는 거죠. 미국은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최고로 못된 짓을 하는 게 미국이죠. 총칼 들이대고 그냥 온 세상을 들쑤시고, 그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야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미국은 정말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고 정말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자선사업도 뛰어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그냥 총기 난사를 해서 총 쏴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죠? 뭐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나라입니다. 지들 배불리느라고요. 빚만 계속 쌓고 그 빚 못 갚으니까 계속 돈 찍어내고 돈을 지금보다도요 한 100배 찍어낸다 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들 빚 문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 총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없어요. 총기 난사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그런 끝이에요. 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달러 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의 달러가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재구시를 못하는 그런 때가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죠, 그죠? 물이 넘쳐버리면 달러를 버려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달러 값이 이렇게 하락하는 속도에 비해 원화 값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보세요. 달러가 떨어지죠, 그죠? 달러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전 달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달러를 받고 우리 원화를 교환해주는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원화가 더 많이 줘야 돼요. 1달러 갖고 전에는 1,100원 줬는데 지금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달러 값이 떨어진다는데 우리 원화 값은 더 떨어지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1달러가 거의 1유로쯤 됐어요. 1유로, 1.2유로. 그러다가 1달러는 1유로쯤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1유로를 바꾸려면요, 1,700원 정도 줘야 돼요. 유럽 여행 가려면요, 정말 돈 더 훨씬 이전보다 많이 들어가게 생겼죠. 달러 통화량의 증가 속도보다 원화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 값이 떨어져요. 많이 찍어내니까. 근데 우리는 원화도 많이 찍어내요. 그래서 원화 값이 떨어져요. 근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속도보다도 원화를 많이 찍어내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떨어지는 속도가 달러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이해되십니까? 원화의 달러 교환 비율이 계속 더 많이 주고 달러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결론은 안 돼요. 그죠? 달러 값이 계속 똥값이 되고 있네. 이게 달러 가치가 순삭이 되고 있잖아. 이거 뭐야? 내가 100만 원 월급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삭제가 되는 거잖아. 이걸 어느 정도 보죠. 그렇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준금리죠. 한국은행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이자가 2.25%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4%예요. 그럼 1.5% 정도의 금리 차이가 나요. 그럼 외국 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좀 더 달러를 투자하지. 달러의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를 갖고 있지 원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1.5%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큰 몫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원화를
가져야지 하는 이 욕구보다는 달러를 가져야지 하는 욕구가 더 셀 거잖아요. 거기 이자율이 돈 맡겨놓으면 4%, 우리는 2.5%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도 낮추고 돈도 많이 찍어냈어요. 한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달러 수요가 원화 수요보다 더 큰 요인도 있다.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는 자꾸 달러를 원하지 원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너없이 달러를 더 챙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달러 표시 해외 직접 투자를 삼성, SK, 현대차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미국에다 공장 세워야 되죠. 그 공장 세울 때 원화 가지고 세웁니까? 달러 가지고 세웁니까? 달러 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럼 원화를 전부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달러 가지고 세우겠죠, 그죠? 그 원화는 자꾸 사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달러는 원화는 어떻습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게 값이 떨어집니까? 사는 게 값이 떨어집니까? 파는 게 값이 떨어지는 거죠. 대기업들은 이렇게 직접 투자를 늘리고 서학개미는 이제 동학개미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이제 개인들을 이제 동학개미라고, 서학개미는 저기 미국 주식, 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그래요. 이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구글 주식을 사려면 원화 가지고 삽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삽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죠. 그렇죠? 이 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달러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무역업체들은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죠. 그죠? 이 달러를 가만히 갖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어요. 왜 환전 안 하겠습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는데 원화는 떨어지니까 가만히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달러를 언제 써야 될지 이렇게 자기들이 쥐고 있어야 되니까 환전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환전을 해야 이게 한국의 달러가 많아질 텐데요. 그리고 부자들은 해외 이민을 많이 가요. 해외 이민을 예를 들어서 뭐 20억 가지고 미국을 간다, 30억 가지고 캐나다로 간다. 갈 때 원화를 가지고 거기서 씁니까? 달러로 바꿔서 갑니까? 바꿔서 가지고, 그죠? 그럼 달러는 자꾸 사야 되고 원화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행 수지 적자도 만만치 않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 갈 때 원화를 갖고 갑니까? 달러를 갖고 갑니까? 달러를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10년간 한국 정부는 해마다 200억 달러씩, 2천억 달러죠, 그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 다르게 정부가 그냥 돈을 해마다 200억 달러면 한 얼마입니까? 거의 30조 정도 되잖아요. 이걸 계속 미국에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럼 2,000달러가 돼, 10년이면, 그죠? 또 다른 것까지 합치면 3,500달러잖아요. 이거 이번에 협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달러를 사고, 기업이든지 개인이든 정부는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파니까 어떻습니까? 원화값은 떨어지고 달러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달러가 약세임에도,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어서 달러가 약세인데도 달러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약세라는 거죠. 원화가. 그죠? 그래서 한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탑도 있고요.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각종 물가의 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돈값이 떨어지니까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더 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물가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소비자 물가, 모든 종류의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월급을 비롯한 소득은 안 오르지만은 원화의 현금 가치가 계속 삭제되고 있다. 이제 여러분 이전보다도 살기가 힘들죠, 그죠? 배추 한 단 사는데 이전에는 100원 주고 샀다면 지금은 100원에 더 얹어서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물건은 그대로이지만은 돈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화 현금만 들고 있지 말고 달러를 사라, 금을 사라, 코인을 사라,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다들 난리예요.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느냐,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려고 하느냐, 원화 현금을 손에 쥐고만 있지 말고 코인이라도 사두라. 막 야단입니다. 겁에 질려서, 이런 말 듣고 겁에 질려서 이것저것 손대다가는 이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망하기 쉽고 가진 돈, 또 현금마저도 없죠. 또 날려버리죠. 이렇게 몸값이 떨어져서 100만 원이 70만 원 가치밖에 안 되지만 있는 70만 원도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는 넉넉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2천억 달러 미국에 보내야 해요. 정부가 보내는 거예요. 정부 보낸다는 것은 외환 보유고에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략 4,100억 달러쯤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달러를 이렇게 딱 저장해 놓고 있는 게 4,100억 달러 정도 돼요. 여기서 앞으로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미국에 보내야 되고요.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칼 들고 내놔라. 안 내놓으면 쏜다. 그래서 3,500달러 10년 동안 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200억씩 10년 동안 정부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가 정말 부족하다. 9천억 달러쯤으로 늘려야 안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20% 수준이 지금 한 22.2% 정도 되거든요. 이런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고를 50% 수준인 9천억 달러 정도로 높여야 우리가 제2의 IMF에 안 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 위태롭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서 자꾸 원화를 사서 달러를 가치가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달러를 이렇게 풀어버렸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태로워져요. 한국은행의 개입 여력이 거의 없다. 이 4천억 달러는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막 한번 이번에 환율이 급등할 때 한 200억, 100억 달러 풀었잖아요. 이렇게 몇 번 풀고 나면요, 외환 보유가 바닥에 나오는 거죠. 그럼 제2의 IMF가 와요. 왜 제2의 IMF가 옵니까? 우리 원화는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아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외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달러를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달러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게 IMF입니다. 우리 원화는요, 외국에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는 게 달러 보유고죠. 그렇죠? 이 달러 보유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4천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9천억 달러 정도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기도 힘들고요. 2.5% 높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2% 정도 높여야 돼요. 1.5% 2% 높여야 돼요.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돼요. 미국이 한 0.5% 내린다 치면 3.5잖아요. 우리는 한 1% 정도 올려서 3.5 맞춰야 돼요. 그리고 환율 오르는 거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요. 달러를 풀어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 공포가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합니다. 곧 얼마 후에 1,500달러 돌파할 것이다. 1,500달러 돌파되고 나면 1,600달러도 올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오지 않았던 1,600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사정부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재난, 그죠? 이건 점점 심해지겠죠. 인구절벽. 인구절벽은 저는 한 10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빨리 지방이 다 무너져 버린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 서울 수도권만 뽁닥뽁닥 하고 이제 시흥시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잘 모르죠. 그죠? 여기만 물이 있어서 뽁닥뽁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위협, 이 삼중거주, 그죠? 거기서 트럼프 위기까지. 트럼프 위기라는 건 뭡니까? 총 들고 오죠. 내놔, 안 그러면 쏴. 이게 트럼프잖아요.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올해 폐업자, 영업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보통 100만 명 정도 되죠. 그죠? 2023년, 4년 100만 명 정도는 올해는 12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원들이 회식을 잘 안 해요. 회식이 줄어드니까 유흥업, 술집들이 망해요. 식당에서 밥을 잘 안 먹는 식당업이 반토막이 돼가고 있습니다. 술집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대리운전은 아예 그냥 대리운전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다른 자영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쿠팡 천하가 더 숨통을 모든 게 쿠팡이잖아요. 매달 뭐 쿠팡으로 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음식도 쿠팡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죠?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되니까 종업원을 내보내고요. 1인 기업 하나 주세요. 그냥 내 혼자서 하지. 우리 가족이 하지. 다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무 분쟁이 거쳐요. 세무사들은 할 일이 없대요. 자꾸 기업들이 쪼그라드니까 그렇죠. 근데 노무사들은 자꾸 할 일이 많아질 때 이런 분쟁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경매도 걱정입니다. 잘 되는 것이라고는 이 기존의 자리 철거업과 경매업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폐전원주택, 폐빌라, 폐펜션, 폐호텔, 폐콘도, 폐리조트, 폐아파트, 폐병원, 폐기도원, 폐교회, 폐사찰, 폐교 등 폐건물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있는 폐건물들을 찾아다니며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폐건물들이 이렇게 많은 줄.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렇게 폐건물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폐건물이 많은 줄, 늘어나는 줄 저도 알게 됐죠. 경주를 비롯한 지방 관광지들마저도 한산합니다. 지방 관광지들의 버려진 숙박시설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방 대학가들이 상가는 치손등 공실률로 진행 중이고 서울대학가들의 공실 상가도 넘칩니다. 지방은 물론 강남까지도 상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강남까지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업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요. 중견 건설사들마저 불도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의 폐업시골 하루에 몇 건씩, 하루에 400건씩. 평균 하루에 건설사가 폐업 신고하는 게 하루에 3건, 4건 이렇게 돼요. 말을 때 4건, 5건 이렇게 돼요. 매일.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전멸할 지경이고요. 이렇게 지방 경제가 추락하다 보니 지방 청년들이 더 위기로 내모이고요.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한참 몇 주 전에 떠들었죠, 그죠? 이 연루된 대다수는 지방 청년들이라고 한다. 서울 청년들보다는 지방 청년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쏠려나온 거죠. 이렇듯 한국 경제의 곳곳이 지뢰밭이다. 단순히 아파트 시세 폭등만 잡는다고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시세만 잡으면 돼.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한 곳이 터지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롯데그룹이 곧 망한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세를 우리가 지금 저와 같이 나누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시세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답이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잡았지만은 답이 없다고요. 뜬구름이잖아요. 제가 뭐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기후변화 얘기도 하고 뭐 무슨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뭘 어쩌라고. 저와 여러분 늘 밑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그럼 뭘 어쩌라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공포심에 짓눌리지 말고 건강관리, 수면관리, 감정관리에 힘쓴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 공포심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되고요. 가족, 친지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힘들수록 옆에서 그죠? 이렇게 힘이 되나, 심리적으로도 힘이 되나, 그런 가족, 친지 이 관계를 이렇게 막 복구하려고 애를 많이 쓰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루머, 소문이라든 소문이라든 찌라시, 뭐 돌아다니는 얘기 휘둘리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이 정보의 출처가 정확한가,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배, 할아버지들이요 다 속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같은 사람들. 근데 자식들, 손주들, 손자들, 아들들, 딸들이 그저 제대로 된 그런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그거 아니야, 할머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래 출처, 정보의 출처, 데이터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걸 말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꼭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더 감수하려고 하냐? 이건 아니야.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현직 현업에 충실하고 이직 창업은 이직도 하고 창업도 할 생각인데 이럴 때 이직 창업보다는 현직 현업을 좀 더 다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출을 확대하고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좀 미뤄두는 거죠. 필수 소비는, 필요한 소비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충동 소비는 가능한 좀 줄인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작은 시나리오도 미리 계산. 이럴 때는 잘못되면 1억을 잃는데 1억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1,000만 원,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000만 원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위험 속에서도 세기가 있는 이상, 그렇지만 여기서 잘 살펴보니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연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렵지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새로운 기회는 뭐가 있을까? 또 살펴보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는 중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열왕기하 18장 5절 8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적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막내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소국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소국 대통령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트럼프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환경을 이겨 넘어갈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시대의 흐름과 시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고 좀 꼭 붙잡고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 일을 좀 더 잡고 가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가 더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요.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위험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험이 없는 상태의 샬롬, 이것을 넘어서 평온하고 온전한 상태의 샬롬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함께 하도록
이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이 안녕하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샬롬이죠. 샬롬이 모든 종류의 완벽하게 평온하고 번영된 이런 상태도 샬롬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온 나라에 이런 샬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 예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찬양 한번 듣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두 번째 거요. 증오와 원한이 없기를 선모 분쟁과 전쟁이 없기를 선모 가난과 질병이 없기를 선모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선모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선모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선모 내적 평강이 깃들기를 선모 사회의 평화가 있기를 선모 사회의 화해가 있기를 선모 사회의 화합이 있기를 선모 진실과 사랑이 있기를 선모 질서와 정의가 있기를 선모 한영과 안정이 있기를 선모 복지와 번영이 있기를 선모 평화에 평화를 더하시길 선모 안전에 안전을 더하시길 선모 번영에 번영을